자, 여기 보면 이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몇 페이지 잠깐 펴보시냐면 3편에 그 396페이지 펴보세요. 그 396페이지 보면 이제 1930년대 중국 내 민족연합전선 관련된 것을 이제 제가 도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주 지역하고 중국 관내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도 자체 기본적인 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전라남도 그 역사 교사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자료집에서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발췌했는데 그대로 발췌한 건 아니고 거기에 사실관계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바로잡고 좀 약간 더 보충해가지고 교정해갖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요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죠. 예, 뭐 조선우용대나 조선우용구 같은 그 부분이 나왔는데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눈에 편하게 보기 좋게 제가 제 편집을 해갖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다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6번을 보면 그 우측의 지도는 1930년대 후반부터 45년 사이에 만주와 중국 지역에 활동했던 그 민족 독립 무장 투쟁에 대한 근거지를 간략하게 나타난 것이다. 문호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1942년 이후에 B지역에 표시된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독립운동단체와 그에 속한 군사조직 명칭을 쓰시오. 자, 그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여기는 어딜까요? 일단 요거는 그 표에서 보는 조선독립동맹이죠. 네. 그래서 조선독립동맹은 이제 기원은 그 하북조선청년연합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기원은 조선위용대에 연결되죠. 그래서 하북조선청년연합회와 그다음에 중국공산당 내에서 활동했던 한인 그 사회주의자들이 최장인, 허정수, 모종 등이 이제 결합해서 만든 건데 그 조선독립동맹의 수장이 누구였죠? 김구의 친구였던 한글학자였던 김두봉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귀국한 후에 그 연합파 정치 조직은 연합파로 계승이 되고 조선독립동맹의 그 밑에 있는 조선우용군은 북한 인민군에 편입되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 날 때 그 주력으로 이렇게 남한에 침공했던 그 부대가 그 조선우용군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우용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BC 독립운동단체들이 무장 독립투쟁에 전환하게 된 이유를 가시기 이후의 정세 변화 측면과 나 당시까지 추구해왔던 중국 본토 독립운동의 진영의 투쟁 노선의 한계라는 점에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단서를 줬죠. 그래서 여기 노선의 한계와 그 다음에 정세 변화. 그러면 정세 변화 측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중일 전쟁이죠. 예, 중일 전쟁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대륙 침략기. 그래서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국민당에서 그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단체들에게 콜을 보내죠. 내려와라. 그래갖고 우린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중국 본토에 있었던 국내 활동했던 단체들도 본토에 활동했던 단체도 지원을 받게 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조선우용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우용대라든지 강복군이라든지 다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종전에는 외교활동, 그러니까 이승만이 외교활동에 치중했죠. 그 다음에 개인적 테러, 예. 테러라고 좀 부르기는 근데 의열활동. 그래서 한인 예국당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의회활동을 이제 전개했는데 이것이 한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주장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전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홍봉은 초창기 때 뭐예요? 의회활동에 했죠. 그래서 의회활동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개인적이고 분산적이다 보니까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3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항포군관학교에 이제 가서 군사훈련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우용군의 그 전신이었던 조선우용단도 이제, 의용대도 이제 조직을 하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 이제 염두에 둬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7번을 보죠. 7번. 자, 7번은 이제 임시정부 활동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선을 밑줄친 기읍과 니은을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본당이 창단된 이후에 강복대까지 전개된 디귿의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강복전선 3당 요 강복전선 3당은
뭐와 관련된 거죠? 자, 여기 도표를 잠깐 보세요. 396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1937년에 그 한국강복운동 단체 연합회가 구성이 되죠. 보이시죠? 이게 원래 우익 계열들이 만든 것들인데, 근데 이 연합회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일종의 연합 조직이야. 서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그 안에 이제 세 개 당이 있죠. 하나가 김구가 만들었던 한국국민당이 있고요. 그 하나가 이제 빠져나온,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에서 빠져나온 후에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있어. 그래서 이때 재건한국독립당 조성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건조선혁명당은 지청청이 있었죠. 원래 지청청은 그 한국독립당 소속이었다가 한국독립당이 없어지니까, 이때 한국독립당은 요게 한국독립당이 아니에요. 조선독립당, 조성왕의 한국독립당. 요거는 저 만주 계열의 제만한국독립당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꿔서 조선혁명당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것들. 그래갖고 이제 이 단체가 이제 한국강국운동 단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1940년에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국독립당이 돼요. 그래갖고 요게 명칭은 한국독립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국독립당의 관련 사료예요. 예, 1940년대 만든. 그럼 여기서 정리하는 게 한국독립당인데, 그 일제시대 때 이제 대일항쟁에서 한국독립당이 자주 언급이 돼요. 근데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4번 정도 언급되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한국독립당은 어디에서 보이냐면, 저쪽 그 만주 지역에 보면 30년대 초반에 한국독립군의 정치 조직이 뭐였죠? 한국독립당이었죠. 예, 그러니까 제만한국독립당 해서 구별시키는데, 이 한국독립당이 이제 정치 조직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그 30년 중반에 이제 그 내려와 간내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민족혁명당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 민족혁명당 보면 이제 그 의열단,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뭐 대한독립당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국독립당이 여기 완전히 통합이 돼요. 그래서 없어지게 되고요. 요때.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요때 한국독립당은 이거 잘못되면 한국독립당 다른 당이에요. 신한독립당이 있는데 그 안에 통합이 돼버려요. 한국독립당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독립당은 뭐냐면 1930년대 만들어지는 한국독립당이에요. 임시정부의 기반 정당이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그 당시에 이제 당 조직을 만들자. 그래갖고 정부 조직보다는 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만들자. 이당치국이라는 그런 논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단으로 이제 임시정부 안에서 또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져. 근데 이 한국독립당이 그 두 개의 계열이 있는데, 김구하고 그다음 조성왕 계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성왕 계열이 한국독립당을 당권을 차지하니까 35년에 이제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요게 통합을 하자고 해갖고 얘네들이 어디다가 민족혁명당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 독립의 한국독립당이야. 보이시죠? 5개 그 정당들 있죠? 조선혁명당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독립당이니까 임시정부는 누가 남아요? 김구가 남죠? 그러니까 한국독립당이 가니까 임시정부 안에서 당이 또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한국국민당이에요. 한국국민당.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한국독립당이고요. 그다음에 민족혁명당이 이제 김원봉이 너무 자기가 독재를 하다 보니까 반발하죠. 그래서 이제 지청천하고 그 당시 이제 조성왕이 빠져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한국독립당은 이게 재건한국독립당이야. 재건한국독립당. 그리고 나서 1940년에 지금 네 번째 통합한국독립당 만들죠. 네 번째 한국독립당이야. 예.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제만한국독립당, 그래서 30년대 만든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또 민족혁명으로 나와갖고 만든 재건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그 김구가 만든 세계 단체가 합친 한국독립당. 몇 개죠? 4개죠. 예. 그리고 이 한국독립당이 기국을 해가지고, 미 군정에서 또 활동하죠.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명칭. 조선민족혁명당 산하부대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 조선민족혁명전선, 조선민족혁명당 산하부대가 어디냐면 조선의용대요. 조선의용대. 예전 기출문제가 조선의용고 나왔죠. 자, 조선의용대 표를 잠깐 볼게요. 자, 아까 이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지만, 민족혁명당 곡 분열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재창정한 게 뭐냐면, 김원공 중심으로 만든 게 조선민족혁명당이야.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과, 그 다음에 조선혁명자 연맹, 그 다음 조선민족해방운동자 동맹, 여기에 안 적혀있지만 뭐, 한 개 단체가 더 있어.
그래서 4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 서클이 뭐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이야. 그러니까 우익은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좌익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었죠. 근데 실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김홍봉이죠. 그래서 국민당의 협조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조선의용대예요. 산하부대가. 근데 조선의용대가 엘리트 부대인데, 근데 주로 이제 전투 부대보다는 대선전이라든지 번역 이런 것들만 하니까 국민당에 시다바지만 하니까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한국 강복군이 창설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이제 김홍봉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한국 강복군으로 합류하려고 갔어요. 근데 김홍봉이 자고 있을 때 부대원들이 뭐냐면 탈출한 거야. 도망간 거죠. 한두 명이 도망간 게 아니야. 집단 타령을 해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거의 70% 80%가 집단 타령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 그래서 이들이 조선의용대 하복지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3분의 2나 4분의 1 정도가 내려와서 한국 강복군에 편입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한국 강복군 제1지대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조선의용대 하복지대가 이제 하다가 호가정 전투에서 이제 크게 승리했고, 반소탕전은 이제 그 당시 일본군들이 공산당을 소탕하는 있었는데, 요거에서 이제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과 연결돼서 연안의 중국 공산당에 연결돼서 하북 조선 청년연합회가 되고 조선 독립동맹이 되고 그 산하부가 조선의용군이 된 거야. 그 계보도 이제 파악을 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니은의 명칭은 이제 조선의용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한국강복군의 활동 내용을 써보시오. 쉽지만 이제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군과 참전해서 수행했다. 그래서 포도나 신문, 통역 이런 것들을 했는데, 주의할 것은 한국 강복군은 직접 자기가 전투한 게 아니에요. 후방부대야. 그래서 그 옆에 조선의용구 같은 경우에는 팔려군하고 같이 전투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전부대죠. 그래서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짬밥이 무서운 줄 알죠. 짬밥 되게 무섭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경험이 많아야지 잘 싸워. 그래서 이 조선의용군은 6.25 전쟁 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선진 전투부대로서 정예부대에서 평가받았던 게 한일 투쟁기에 계속 총질을 했기 때문에 나는데, 한국 광복군은 그게 아니에요. 예, 좀 후방부대, 변창부대만 주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연합군이 미얀마 전선인데, 미얀마는 이제 버마죠, 오늘날. 일본이 이제 미얀마를 먹었어요. 근데 미얀마 북쪽까지 먹지 못했는데, 그 미얀마 북쪽이 어떤 거냐면, 인도가 그래서 영국이었죠. 영국이 중국의 중국 중경정부에 일종의 보급을 보내주는 그 선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공격하려고 일본 군들이 막대한 병력을 동원해서 그 인팔 지역인데, 인팔 지역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깨졌어. 영국하고, 이런 연합군에서. 자, 그때 이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OSS 지원을 이제 했다. 그래서 미국의 OSS 밑에 그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했는데, 했다가, 도중에 뭐가 되죠? 일본이 항복하면서 그만둔 거죠. 그때 일본이 항복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승전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죠. 그 OSS는 오늘날 어디에요? CIA 있죠? 그 CIA 전신기구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독수리 작전 이렇게 썼더라고. 맞아요. 그때 명이 독수리 작전이었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썼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강복군의 창설,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는데, 8번은 이제 오늘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 이후에 전개됐던 1920년대 독립운동의 전선의 통합 노력을 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 해갖고, 대한민국 인민주의 조직하면서 대한민국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민주공화당하고 대단결 한다. 해갖고, 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만든 헌법이라고 말하기는데, 이제 헌법이 있고, 임시정부 헌법. 이게 아마 이제 나와 관련된 것은 3차 헌법이에요. 그때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제 가해헌법은 어느 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는지 제시할 것. 자, 이거는 이제 초창기 때 첫 번째 헌법이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 때
그 7개의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중에 이제 3개가 중요한 임시정부가 있죠. 어디죠? 한성정부.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국민회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국민의회죠. 또 하나가 상하이 임시정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어디에 둘러싸고, 어디에 설치할 거냐 둘러싸고 이제 논쟁이 있었죠. 만주안 있었고, 상하이 있었는데, 만주안은 주로 이제 어디를 강조한 무장투쟁론. 그 다음에 상하이는 외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했는데, 결국은 타협해가지고, 위치는 어디에 뒀다? 상하이.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회 쪽에서는, 연해주 국민의회 쪽에서는 의회. 법통은 누가 있는 거죠? 한성정부에서 있는다. 이렇게 타협한 거야. 그래갖고 근데, 한성정부를 법통을 계승했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설립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하고 또 연결돼 있는데, 임시정부 설립일을 이제 그 4월달로 보는, 4월 20일인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1월달로 보는 사람이 있어. 11월달로 보는 거는 실제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고, 상하이에. 4월 20일 본 것은 그 뭐냐면 임시정부 법통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성정부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상한을 좀 높인 거죠. 그래서 정설은 한성정부 법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시정부의 그 건국이는 뭐예요? 한성정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국절 논쟁하고 그걸 와서 문제를 낸 것 같아. 이 문제가. 그래서 건국절 논쟁이었고 요번에 이제 벤처기업 뭐 사장인가? 아니 장관이 물러났잖아요. 그 건국절 파동 때문에. 그래서 건국절은 이제 우리나라 건국은 언제 됐죠? 헌법에 의하면 1919년에 임시정부 만들어지면서 건국이 된 거죠. 건국. 정부는 언제 지금 정부는 1948년에 8월 15일 날 정부가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제 그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이 뭐냐? 8월 15일은 정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다?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된 거다 보는 애들은 그 뭐냐면 저 룰라이트 계열의 애들이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을 하면 그 전에 건국했던 임시정부의 건국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어떤 활동,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또 저희 대한민국 헌법에 또 전문에 있는 그 법통 개성을 또 부정하는 거고. 근데 웃긴 게 룰라이트 애들이 주장했던 그런 논리들이 이승만 안 받아줬어요. 이승만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어디를 자기가 계승했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또 부정을 해. 그래서 룰라이트 계열에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만든 한국사에서 건국절 논쟁 해가지고 그걸 건국절 논쟁해갖고 국정부에서 어떻게 적혀있냐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건국했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사람들 논리는 뭐냐면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은 뭐냐면 그 건국했잖아.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면 격이 달라진다. 거기에서 또 뭐냐면 얘네들은 국가 건설인데 우리 정부 만들지 않냐. 그래서 정통성이 약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되는데 그 밑바닥에는 뭐에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들을 부정하고 특히 누굴 부정하는 거냐. 김구를 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 함의가 높은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가헌법에 정부가 분열된 이후에 국민운동의 통합과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든 명칭이 뭐죠? 국민대표회의죠. 예,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1923년에 임시정부 밖에서 논하자 해가지고 국민대표회의를 만든 거야. 그렇지만 개조파, 창조파 뭐 항상 유지파 하다가 잘 안 됐죠. 예. 그리고 이후에 각계 격파 이제 다 나눠진 다음에 임시정부가 뭐야? 한동안 침체기를 걷게 돼요. 그때 이제 침체기에 이제 주로 임시정부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구예요. 그래서 김구가 이제 이걸 침체를 뚫려고 만든 조직이 의열단체 한인예국당이죠. 예. 한인예국당.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나는 뭐냐면, 여기에는 제2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임시위정원이 있고, 그 다음 강복운동단체 대당은 완성될 때까지 최고 국가 권력은 있다. 이게 쭉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강복운동제 대단결당, 이거 1930년대, 뭐가 냐면, 1920년대, 20년대 넘어가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요. 중국 본토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안창호가 이제 이당 치국 같은 거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정부가 있으면 정부의 그 국가, 그때 그 당시에 정부보다 국가 동일하니까 국가 정부의 3대 요소는 뭐죠? 국토에 있어야 되고, 인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주권은 뭐 그냥 있다고 쳐. 근데 뭐가 없어요? 실질적인 기반이 인민하고, 영토가 없잖아. 그런 데서 무슨 임시정부가 많이 되냐? 그 당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당도 한 당이 통합돼야 된다. 왜냐면 거기 이제 공산당 활동 보면 일당 일국주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내에 있는 그리고 민족운동단체들 한 개 당에 민족유일당에 대통합을 해갖고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임시정부 안에서도 좋다. 그래갖고 개헌을 했어.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개헌은 뭐냐 임시정부를 이제 포기하고 민족유일당이 만들어질 때 거기 통합하고자 하는 개헌이에요. 그래서 잠시 이제 통합하기 전 과정이 있어야 되는 아직까지 완전 통합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정부 권력을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 권력을 어디에 위임했냐면 행정부가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임시의정원에 위임을 했어요. 임시의정원에. 그래서 임시의정원 중심의 어떤 개헌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국무위원 중심이야. 국무위원 중심.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이제 교대로 집단 운영 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국무정이 아니라 국무위원 중심으로 하고 그때 이제 뭐 국무위원들이 왜 했냐면 국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전에 2차 개헌 때 해보니까 분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합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5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때 주석직을 설치했죠. 근데 이때 주석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차, 5차 개헌 때 주석처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장 정도 그 역할이에요. 예. 국무위원들이 의장 정도 하고 요때 이제 설치됐게 3차 개혁은 국무위원 이런 개편한 거냐 행정부 안에 이렇게 개편한 거는 주의할 건 뭐냐면 자원합작을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자익과 우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국무정 자체가 좀 갈등이 많으니까 이걸 뭐냐면 좀 통합하기 위해서 갈등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제를 실시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부 정부의 행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의정원 입법계 의정원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거야. 좌우합작 통합을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 중심으로 운영했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고 앞에 있는 국무정 제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보완하고자 한 거고 우리가 생각할 좌우합작적 의미는 언제 때면 4차, 5차 때요. 예. 그 임시정부 개헌안에 그래서 4차, 5차 때 넘어가면서 강력한 주석 체제가 바뀌지죠.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중일 전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니까 김구 중심의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3차 개헌안하고 관련돼 있어요. 3차 개헌안. 자,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국내에서는 뭐가 있었죠? 신간의 창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서 삼부 통합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6차 지도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국내 그러니까 본토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났다. 예, 좌우합작 운동. 예. 그다음에 안주에서 삼부 통합 운동은 아니지만 좌우합작은 아니지만 일단 통합해야 된다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같이 탔죠. 예. 그래서 이제 코미테름에서는 제2차 코미테름하고 또 연결돼요. 예. 그 제1차 국공합작하고 관련된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뭐냐면 흐름들을 좀 반영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민족 문화 수화 운동을 줘볼게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문화와 관련된 건데 일제시대 문화와 관련된 것들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주로 사학사 부분이죠. 네, 사학사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사학사 나오면 민족주의 사학 누구예요? 신채호 안 나오고 박은식이 준 나와요. 박은식. 신채호도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데 여기는 임용에는 안 나오더라고. 신채호는 박은식 위주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자, 일단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에서 신민족주의 사관을 지창한 손진태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은 1940년대에 일제 강압적인 통치하에서 부르주아 경향설 반성한 비탄압적 민족주의 운동 내에서 배태했고, 그다음 해방 공간에서 좌우 통합을 강조했던 그런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손진태나 이런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뭐냐면 신민족주의 사의 특징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 문제점 다 개선했죠. 그다음 민족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어떤 보편성도 존재하고, 문헌고 중에 실증주의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사회주의가 강조한 계급의 문제와 민족주의에서 강조하는 민족의 문제를 서로 합쳐놨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방점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민족에 두는 거죠. 그래서 송진태, 안재용, 이인용, 홍인상,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운동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조선왕 운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 중에, 되게 보면, 그 좌우합작을 통해서, 뭐냐면, 통합정부를 구성하자라는 논리와 이제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계급보다는 민족의 우위의 입장을 썼다. 맞죠? 그래갖고 이제, 손진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재홍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 민족의 성장 논리와 사회 발전 논리를 같이 결합을 시켰죠. 그렇지만 어디를 강조했다? 민족을 강조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족의 생명은 길다. 그래서 계급 투쟁보다는 민족의 입장을 되게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단결하면 흔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평등하면 단결하고, 분열한다. 예. 요것도 그 송진태가 근데 이 송진태가 요걸 말한 거는, 일제시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때냐면, 1945년, 48년대야. 이때는 좌우 간의 분열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활동했다? 해방 공간까지 활동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족 성장의 논리와 사회 발전의 논리를 결합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인데, 이게 연합성 신민족주의인데, 연합성 신민족주의가 좀 약간 이게, 예매해. 이게 옮길 때 좀, 이것도 92년도 문제인데, 졸다 뺏겨서 썼는지 몰라도 이게 찾아서 정확한 말이 없어요. 예. 그 연합성 신민족주의인데, 백나온이 이제 뭘 주장했냐면, 그 당시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민주주의 진로라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근데 백나온은 이제 사학자이면서도 또 해방공간에서 정치활동도 했죠. 그래서 남조선 신민당을 세우는 활동도 하고, 이때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급진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자적인 정권을 당당한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와 소부르주아의 어떤 연대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연대 약간 이제 그것도 예매하다. 그래서 전 그냥 틀린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송진태가 또 연합성 신민족주의를 또 주장하거든요. 아니, 신민족주의론.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연합성이라는 말 붙였는지 이게 안 붙였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신민족주의론을 강조한 거지. 그래서 요걸 뭘 썼는지 얘가 뺏기려면 제대로 뺏겨야 되는데, 약간 예매해. 아마 제 생각 연합성이 붙었으니까 거기에 신민족주의가 아니라 신민주주의 같은데, 근데 이게 신민족주의 돼 있거든. 그래서 예매해서 답을 좀 예매해서 뺐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 이렇게 명확한 것만 3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2번 문제 볼게요. 자, 한말 인제 시기 때 국학자 그 활동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거는, 자, 이제 답을 고르면 이제 안재홍 조성화 운동에 참여했죠. 네. 이 조선운동 뒤에도 나오는데 여유당 전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형성된 거고, 박은식의 난가사상, 박은식이 아니라 신채호죠. 신채호. 그래서 박은식은 뭘 강조해요? 혼을 강조하죠. 혼. 국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주시경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렇게 했는데, 주시경은 이제 유명한 한글학자지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주시경이 아니라 조선어학회에서 추진한 거 1931년에. 네. 그래서 조선어학회가 예전에 조선연구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연구회를 이제 개칭을 한 거죠. 그래서 최원배, 이의성, 이중하, 장지영인데 주시경의 제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요. 여기에서 뭐 이제 이 사람들 국어 교재를 보급하고 지방에 순환하면서 한글을 보급했고, 뭐 훈민정음 언해본, 맞춤 한글 맞춤부 통일안 33년, 사정한 조선어 포준 모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한글 수호 운동 부분에 이제 조선연구회와 조선어학회 있죠? 좀 기억을 해두시고 401페이지 정리를 해놓고, 이 조선어학회가 언제 탄압을 받고요?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없어졌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학회로 다시 부활되죠? 한글학회로 부활돼요. 1949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영필의 한국 타파 연구. 전영필이 아니라 그 고유섭이라는 사람이 있어. 네. 고유섭이 이제 있는데, 그 고유섭 일제시대 국내 면승, 고족지, 사찰 등을 답사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고유섭보다는 더 유명한 게 뭐냐면, 오답이지만 전영필이 유명해요. 이 전영필은 TV에서도 자주 나오죠.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킨 사람, 간송문화재 아시죠? 예, 간송박물관도 있고. 이 전영필은 그 일제시대 때 상당히 부자였어요. 자기 집안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부자였고, 또 와세대학까지 갔던 또 엘리트야. 그 정도 부자였으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야망을 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죠. 그러면 주로 이제 그 당시 부자들은 막 수십 명이 처벌되고 이제 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자기 돈을 뭘 투자했냐면 문화재 구입에 투자했어. 상당히 비싼 가격을 투고 많이 뭐냐면 사들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수집한 문화재 중에 국보급 문화재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갖고 그게 이제 훈민정 해세본인가? 해세본도 그때 이 사람은 손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상당수는 또 뭐 국가에 반납하고, 또 자기가 이제 일부 간송미술관 있죠? 그래서 간송미술관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있고, 지금 아들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을걸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돈으로써 상당히 그 당시에,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이, 대표 사람이 정영필이다. 그 정영필은 꼭 외워두세요. 나올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민족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되게 일제시대는 이제 크게 민족주의 사학, 그 다음에 신민사학, 사회경제 사학,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사회경제 실증주의 사학, 문헌고증 사학, 이렇게 4개로 나눠볼 수가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407페이지에 보면, 그 3편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정리 이렇게 표를 실어놨어요.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예. 그래서 요거 좀 보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보면, 3번 문제 보면, 민족주의 사학자들, 일제 신민주의 사학자들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데 대항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편 민족주의 사학자와 그의 저서명을 쓰고, 이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주장 내용을 2가지 기술하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의 혼과 백으로 나눴죠. 국혼과 국백.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이제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고, 그 다음에 정고, 군대, 성지, 함수는 백이에요. 그래서 혼은, 그러니까 혼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혼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이 죽으면 혼은 어디 가요? 신주단지 모시죠. 백은, 저희 무덤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백이 국가 형태가 없어져도, 물질적인 것도 없어져도 정신만 살면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혼을 강조하고 정신을 강조해요. 이게 이제 간념사학이라고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이 혼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걸 강조하는 게 박은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 신치어라든지 문일평이라든지 등 그 민족주의 사학者다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좌우로 분열돼 있었고 계급까지 분열돼 있을 걸 민족 혼을 내세워갖고 단결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는 물질적이고 군사적인 것은 딸려도 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내가 보면 지금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거야. 이건 혼을 극복하면 말은 좋지. 근데 구체적인 방법을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객관적인 정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것은 타당할 수 있어도 현실성이 없어.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와서 평화 주고 하자는데 평화 좋죠. 근데 평화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못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뭐 계속 이 얘기를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고 이걸 강조하는 사람은 누구죠? 박은식이죠. 박은식. 자, 조선은 뭐예요? 한국통사. 한국통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주장 내용. 그래서 이제 일제 식민사학에 대응해서 우리 민족과 문화의 울성, 한국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하고 일제 식민통치와 민족 말살 정책에서 독립운대 정신적 원동력을 강조할 목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치색을 강조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간념사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사회경제사학부터 비판을 받죠. 네. 너무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간념적인 내용들만 강조해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비판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도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아마 제가 대단히 동일한 학자가 계속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 보니까 박은식 맨날 좋아하시는 분이 계속 들어가서 낸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만 어느 역사학자의 저술가 그 어느 기관의 편찬물 내용이다. 자, 가에 들어갈 책이든가 나를 가리킨 사람인 이름을 쓰시오. 이거 다들 신학에 위해서 일제가 성립한 기관의 최종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애는 이제 뭐냐면 좀 어렵게 적겠지만 앞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한국통사 성웅야. 그래서 고인이 말하기를 국가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말할 수 없다. 대국가는 형체나 역사는 정신이다. 그래서 혼을 계속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의 쭉 해서 정신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요 B는 이제 그 조선편선사가 편찬한 조선사의 요지예요. 예? 그러니까 조선사 일종 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인들은 다른 식민지인들과 달리 야만 미개한 민족과 달라서 독서와 문장에 있어서 조금 더 문명인에 뒤처진 바 없다. 일본인도 이렇게 인정하니까 우쭐대네요. 좀 약간. 일본도 인정한 것 같아, 이거는. 예. 그래서 고유의 사서가 많고 또 새로 저작의 장수가 있다.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제조선인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령선인이라고 해요. 불령선인. 말 안 듣는 그 조선인들을 저서 중에 여기 가에 들어갈 뭐냐면까요?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함부로 망설을 드러내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지 않고 자기의 어떤 허위 사실에 입각한 근거를 하죠. 탄압을 옛날 뭐 박정희 MB 때는 맨날 그러잖아. 팩트에 근거하지 않으면 뭐예요? 팩트주의를 내세웠고 탄압을 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박은식의 뭐죠? 박은식의 그 한국통사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요거거든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은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거니까 한국통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를 가리킨 사람은 누구죠? 나를 가리키면 제성 그 조선이니까 박은식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 사학에 대응해서 또 신민사학자들이 신민사학이 또 체계화시킨 것이 조선사다. 그러면 요때 최종적인 명칭을 쓰라고 했잖아. 최종 명칭 조선사 편수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명칭에 혼란이 있는 분도 있는데, 잠깐 이제 보시면 몇 페이지 보시면 40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조직을 보면 이제 조선반도 편찬사위원회가 있죠. 신민사학에서. 이따가 중천 한 조직이었는데 조직 규모가 더 커진 거야.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으로 바뀌죠. 그래서 1922년에 그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조선사를 조금씩 편찬하고, 완성된 것은 언제냐면 조선사 편수회가 만든 다음에 1932년에 조선사를 발간하죠. 그러니까 요때는 언제 때요? 조선사 편수회 때요. 그러니까 최종 기간이었었잖아.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야. 조선사 편수회. 그래서 조선사는 이제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팩트에 입각해서 썼어요. 진짜. 그래서 요때 조선사는 조선 왕조사가 아니에요. 요때 조선사는 그 당시에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렸죠?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이라고 했고, 지금도 북한도 자기를 뭐라고 해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잖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예. 그리고
또 맨날 조선인민주의 우리나라 뉴스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뉴스를 맨날 보도하는 회사도 많죠. 조선일보. 조선일보 보면 우리나라 신문인지 그쪽 신문인지 잘 모를 정도 이렇게 좋아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조선사는 팩트 위주로 했다. 그래서 실중주의. 근데 문제는 실중주의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이제 사료 중에 자기에 맞는 부합된 사료들만 왜곡해서 편집을 해놨어. 예. 그래서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조선사도 일종의 보고 있어요. 왜냐 교수들이 자료 정리하기는 되게 좋거든요. 이게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다음 문제, 5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요. 자, 5번 문제는 어떤 학자가 쓴 학술운동의 명칭과 학술사적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사료는 정인보가 1930년대 그 동아일보에 실린 5천년간의 조선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진우도 마찬가지 육체의 죽음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죽음이다. 그래서 민족의 마음이 대사 역사, 특히 정신적인 것들을 강조했어요. 요거는 그 밑에는 오리엔탈리즘도 깔려 있어요. 그 정신과 육체를 강조하면서 정신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그래서 동양은 정신이고 서양은 물질이다. 이런 논리죠.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어를 강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조선왕 운동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왕 운동에서 이제 했는데, 조선왕 운동이라는 것은 1930년대에 그 여유당 전서가 간행을 할 때 이제 형성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특수성과 그럼 세계적 보편성을 합일시키자. 그래서 한국적인 거면서도 세계적인 것들을 찾아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조선 후기 때 시작사상이 등장하고, 그 시작사상이 등장하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정약용이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시작운동, 시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일본이 펼쳤던 내선일체에 입각한 어떤 문화 통합운동, 이런 것들에 저항하는 그런 것들을 했죠. 문화정책에 저항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럼 조선왕 운동의 이걸 학술적 의의를 쓰시오. 자, 이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시각의 의미가 부각이 됐죠. 통론에 나오면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 합의를 지향했고, 그 외에도 민족의 골수 학문적 사상 방법을 재정립했고, 그 다음에 신민사학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사론을 확립했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되게 전문적인 역사 연구 영역에서 학문적인 이제 성과를 창출했는데, 대표적인 정인보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언급했던 이 사람은 이제 그 강개토 대왕 비문을 새롭게 해석했죠. 그래서 그 신민사관에 입각해서 신민원적 기사를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주체를 누가 본 거예요? 일본어 보지 않고 외도 보지 않고 고구려 봤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해석해서 그 당시 일본이 주장했던 신민사학적인 내용을 깨고 이런 것들을 했죠. 이 조선운동은 또 이제 그 학술적 의뿐만 아니라 자화합작적 성격도 있어요. 그 중에 조선운동 중에 백나온이나 최익환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그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또 비판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조선왕운동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선왕운동에서 이제 출연했던 사학자들이 뭐와 또 연결되냐면 그 신민족주의 사학과 연결돼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 13년 기출과 관련된 건데, 자, 이것도 기출사를 맨날 나오니까 이제 가는 박은식 한국통사, 민족주의 사학 이런 걸 볼 수 있고, 나는 좀 약간 이제 좀 익숙치 못하는데, 이건 백나온이 쓴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문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백나온은 이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이제 사적 유물론을 가지고 이제 한국사를 설명하는데, 보통 이제 그 사회주의 학자들은 조선에는 뭐가 없다고 보여요? 중세가 없다.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론을 강조해서 이제 중세 부재론을 얘기하고, 이게 또 신민사관을 또 자들이 또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 우리나라도 중세가 있다는 걸 증명하죠. 실증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중세를 어느 시기로 보죠? 봉건 시대.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재해석해요. 중앙집권적 어떤 특징으로 해석해갖고 요게 중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해석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세계사적 보편성을 있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다. 이 백나온. 그래서 그 사회주의 사학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백나온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교과서 다 백나온이 있죠. 백나온은 또 이제 해방 공간에서 남조선 그 신민당을 결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면 중도파, 중도 좌파의 사람으로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에도 가담했던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의열단 요청으로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했다. 누구죠? 이거는 신채호죠. 예. 여기에서 이제 오답으로 나왔지만 의열단 선언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의열단 선언은 이제 그 당시 그 의열단이 이제 주로 테러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그 폭탄을 잘못 터져갖고 이제 일반 사람 몇 명 죽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의열단이 지금처럼 테러 단체라 막 욕을 하니까 그 의열단체에서 안 되겠다. 우리도 나름대로 대내적으로 우리의 활동 방을 좀 공표해갖고 정당성을 확보하자 해서 그 당시 이제 신채역의 의열단 선언을 작성을 좀 뭐냐면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신채호도 그 당시에 이제 의열단과 비슷한 코드거든요. 그래서 뭘 주장했죠? 무정부주의. 예. 되게 그 일제시대 때 무정부주의가 많았어. 무정부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다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왜 많냐면 그 유교의 대동세계하고 무정부주의하고 지향하는 세계가 비슷해.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무정부주의는 그 운동 방법으로서 계급투쟁론을 인정 안 하죠. 얘는 뭐야? 민중의 직접혁명론을 주장해. 민중은 뭐예요? 여기서 민중은 어떤 계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노동자, 농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제 요 개인의 억압하는 그 단체에 대항하는 세계를 대항하는 모든 번개층적인 그 총칭을 민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민중 안에는 부유자색도 있고 노동자, 농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명운동을 보고 민주의 집정론을 이제 인식한 거야. 그럼 민중들을 자각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의회활동을 통해서 뭐냐면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야 되죠. 그러면 그걸 이제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민중들이 자각을 통해서 들고 일어나서 민중혁명을 통해서 뭐냐면 해방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의 집정론을 주장하는데 지금 IS들이 했던 게 그거죠. 근데 IS하고 의열단은 다른 거예요. 의열단은 이게 하드 타켓이죠. 분명히 명확한 정치가들 그다음 때려 죽여야 할 얘들을 죽이는 거고, 자 IS는 소프트 타켓 하는 거죠. 그냥 자동차 몰고 트럭 몰고 그냥 불투적 다수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달라요 그거는. 예, 일베 애들이 동일하게 보는 애들이 있더라고. IS와 그 한인야국단과 의열단 동일한 단체고 김구를 테러리스트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이제 하시면 되고. 자 하여튼 그 조선 의열단에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 민중의 집정론을 주장하고 종전의 그 뭐냐면 운동을 비판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장의 무장 독립투쟁론이잖아요. 예. 자치론, 그다음 운하운동, 그다음 외교 독립론 이렇게 비판하죠. 이런 것들 이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지가 않고요. 박은식하고는. 자, 박은식은 또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였었죠. 한국통사 다음에 이제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썼는데 요거는 이제 임시정부 산하기관이었던 자유편찬위원회에서 썼던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한국통사는 일종의 자학사관이라 보시면 되는데 종전의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 항해투쟁들을 좀 부정적으로 기술했어. 근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기술했고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침략한 놈이 나쁜 놈이지. 그래서 요걸 이제 일본한테 있다는 걸 이제 명확히 했죠. 그 다음에 나는 신민사회 강조한 봉건사회 부제도를 비판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시 공동체 사회, 아시아스 생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이렇게 이제 구성됐다 보고 그래서 아시아스 생산 양식을 고대적 생산 양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갖고 우리나라 중세는 없다고 하는 것이 보통 서양의 그 사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국내 이제 사회주의학자, 그 다음에 신민사학자들 얘기하는 건데 그걸 비판하고 국내에서 또 뭐가 있다? 중세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아시아적 그 생산 양식을 중세의 한 이단으로 봤죠. 새롭게 해석해서. 예.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특징은 뭐냐면 맹한한 개념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맹한원 있죠? 그래서 근대 후기에 들어가면 자본주의 맹한원이 등장해서 우리가 근대의 흐름을 가질 수 있는 내재적 발전이 있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이 백나온 이론이 나중에 물론 이제 그 60, 70년대 백나온 자체를 깠지만 그 사람의 자본주의 맹한론은 그대로 들어왔죠. 예.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야.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을 보면
진단학계의 성립의 개별적인 사실을 엄격히 고증을 추구했다. 나는 이건 아니죠. 진단학계는 1934년에 성립됐는데 대개 개별적인 고증을 강조한 문헌 고증한 랑케사학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병도 같은 사람이 진단학계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병도나 뭐 이든사, 이상배, 뭐 김상기 그런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시대 때 이제 와세다 대학이나 교토, 도쿄 대학에 들어가서 일본인 사학자들한테 배운 사람이야. 근데 나름대로 그 사람도 이제 민족의식 갖고 있긴 했지만 체제 내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실존주의 입각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한국술적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 일본 애들도 우리만을 무시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야. 상당히 뭐냐면 현실 감각을 현실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후대에 이제 진단학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5, 60년대에 강당학계를 대학 교수들이 됐던 사람들인데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시민사학을 가져갖고 그 우리나라 사람을 시민사학에 가르쳐서 우리나라 사람을 한국 시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누구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승들 일본인 학자들 스승을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의견 중에 알게 모르게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그 제자들도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어떤 신민사학의 어떤 잔재가 계속 남아있는 그 원흉이 됐던 삶이고 좀 현실 감각이 떨어졌던 삶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하여튼 요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이제 관련된 거 맞죠? 3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7번 문제 보세요. 7번. 7번 문제는 이게 미술사하고 관련된 것인데 자, 우리나라의 그 정통 미술의 특징 중에 비의 미, 숙주의 미를 설명하는 미술학자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나왔기 때문에 좀 언급할게요. 근대 한국 미의 어떤 것을 찾는 일은 이제 일제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세키노 다다시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세키노 다다시가 이제 한국의 미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의 미와 뭐냐면 숙주의 미라고 했는데 숙주의 미를 제가 아무리 찾아도 봤거든요. 없어. 예. 그래서 숙주의 미가 아니라 이게 약간 비상의 미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비상의 미가 아니라 잠깐 숙주보다 적주의 미? 일단 적주의 미도 곤치세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게 내용이 없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곤치고 얘기하죠. 뺏기다 잘못한 건데 숙조의 위하고 적조가 지금 숙조가 이게 뭐냐면 풀초자잖아요. 변이. 근데 간자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 뺏기다가 얘가 졸면서 뺏기는 것 같고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 예. 원래는 숙조의 미가 아니라 적조의 미예요. 예. 자, 하여튼 얘기해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간학자였던 세키노 다다시가 그 당시 이제 그 한국의 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한국의 미라는 건 조선 미술의 어떤 모방이고 문약에 빠져고 규모도 작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사람이 한국의 미를 어떻게 보면 비의 미, 그다음 예상의 미는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미를 뭐냐면 비에는 뭐야? 비극적이지만 예찬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그 비극 미, 우리 한국에 볼 때는 항상 우리는 비극적이고 뭔가 예처 없게 설명하잖아. 다 이거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야? 일본 간학자들의 영향을 받는 거야. 너희들 항상 탄압받고 고통받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너네들의 미는 참 예잔하고 불쌍하고 예초롭다. 그런 거야. 한스럽고 한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했는데 자, 이건 일본의 주장들이고 그게 이제 뭐냐면 고육성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그 이 주장을 일본 수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상의 미와 비상의 미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숙조의 미를 이제, 그 일부 주장에 수용했지만, 그 예상의 미와 비상의 미를 반대해서 숙조의 미라고 했는데, 아까 전 적조의 미라고 했죠? 그래서 적조의 미는 뭐냐, 도자기를 보고, 일본인 와사사비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그 일본의 고유성이 이를 동조한 거야.
그래서 한국 도자기의 역사 2000년의 자치를 살펴보면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적조의 미, 고유하고 어떤 익살수 아름다운 미,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 수용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비상의 미와 숙조의 미가 있는데 적조의 미라고 고치시면 되고, 그것은 누구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거다? 고유소유한 사람이 일본 애들이 주장한 거를 그대로 수용한 거다. 물론 100% 수용하진 않지만 일부 수용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송석화라는 사람이 이제 민속학자인데, 이 사람은 조선 민속학회를 창설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학회 발기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민속고 허수아비 변 있는데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옥룡이라는 사람은 이제 많이 좀 들어봤죠. 그래서 한국 고고학의 그 선두주자죠. 그래서 또 수필가고 문인화가도 또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한국 미를 이제 세소, 소멸, 온화, 평화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최승호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미술 사학자예요. 그래서 개성박물관에 근무했고, 그 앞에 있는 그 간장의 또 고유성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이오 해방 후에 이제 중앙국립박물관에 활동을 했고, 현대미술에도 상당히 조예가 있고, 뭐 단원 김홍도와 겸재 점송 같은 그 논문도 있어요.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한국의 미를 또 조용의 미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인데 요거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한번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풀어본 거고, 아마 그 한국의 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낸 것 같아.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기출을 이제 풀어볼게요. 기출을. 일제시대 기출이 아니라 총괄평가를 풀어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일제시대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이렇게 뭐 쭉 있는데, 일단 2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신체 의열단 선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의열단 선언은 아까 이제 풀어본 것처럼 단독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오답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 검증에서 자주 언급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단독 문제로. 자, 보면 다음은 이제 신체 의열단 선언의 한 일부다. 미주시 민중의 의미를 무정부주의 관점에서 15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제가 의열단 선언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문제에서 나올 때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쓴 그 책의 한 일부다. 이렇게 하나. 어떤 사람이 쓴 내용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요때 민중이라는 것은 무정부주의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계급의 의미가 아니죠. 예. 요때 민중이라는 것은 그 지배 집단에 저항하는, 인간의 억압하는 지배 집단에 저항하는 초계층적 의미야. 요때 민중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안에는 불우주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세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잘못 펴냈는데. 자, 또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 뒤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산미증식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여 한국에서 중산된 쌀을 일본으로 반출했다. 자,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한 이유를 여기 표시, 그러니까 이제와 참조해서 40자 이내도 서술해보고, 자료 B를 참고하여 당시 농촌 사회 구조의 변화와 지주계층과 일제 간의 관계를 40자 이내로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본의 쌀 소비는 연간 6,500만 석인데 생산권은 약 5,800석이 넘지 못한다. 그 부족분을 그 제국반도 및 외국의 공급에 의지하는 형태다. 여기 제국반도라는 건 누굴 뜻하는 거죠?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했냐?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급격하게 공업하면서 인촌 항소 현상이 나죠. 인촌 항소 현상이. 예, 산업화 정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식량 부족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쌀값 폭등이 일어나서 그 당시 그 일본 국내에서 쌀 폭등이 일어나. 예, 그래서 일본 내각이 물려나는 그 사태까지 빚게 되는데, 그래서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수탈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계층 변화, 요 내용도 있는데, 일본이 한국 대지주는 토지 집중화 형성이 강화되고 중소지주 자장농, 소장농 대거 몰락하게 되죠. 일본은 어디로 가요? 하점이 되거나 반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다음 식민지주제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식민지주제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총독부 권력과 지휘층의 어떤 정치 결합을 통해서 그 당시 지주계층을 일종의 뭐예요? 통치 말단을 삼고, 또 지주 입장 올 때는 자신의 기득권, 그래서 재단을 짓기 위해서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총독부의 권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줄간에 유착된 형태가 식민지 지주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여기 중국의 이제 동북 지역에 다음 같은 통합운동이 일어난 배경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한국 독립당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혁명당 두 개의 어떤 조직 통합운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삼보 통합운동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나눠지고 그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통합운동 배경,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1920년대 후반에 국내에서 이제 국내 간에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요. 그래서 민족유일당의 운동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세협정 이렇게 있죠. 그래서 미세협정 때 그 주 내용이 뭐예요? 그 미세협정에 보면 그 당시 장자림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이제 경무국장이 이제 미스한데, 미스가 아니라 우진인데, 우진하고 그 조선의 경무국장하고 그 맺은 거죠. 그래서 불량선인을, 그러니까 독립군을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갖고 뭐냐면 하나도 합치자. 그래서 삼보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것이 거죠. 잘 안 됐죠. 예. 자, 뭐 하여튼 이거들 이번에 기출 관련된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은 1930년 만주와 국내 활동했던 무장 항일투쟁의 강령의 일부다. 이 단체의 명칭이 무엇이며, 이 단체의 인적 구성의 사상적 성향을 서술해보고 대표적 국내 활동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 단체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조국 강복회와 관련. 조국 강복회 강령인데, 조국 강복회는 그 동북 지역에 1930년대 중후반에 설치된 그 자호합작 조직이 있죠. 항일단체가 뭐예요? 동북 항일연군이 있죠. 이 동북 항일연군은 그 중국 공산당이 조직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 외에도 항일을 목적으로 한 여러 단체들, 그 다음에 그 민족과 상관없이 다 모이는 단체죠. 거기에 이제 그 조선인 무장단체도 들어가게 되고, 조선인 간부들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 게 조국 강복회야. 그래서 조국 강복회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단체지만 국내에 그 천도교 구파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좌우합작적 어떤 성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인적 구성을 보면 그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로 구성이 됐고요. 국내 활동 보면 보천보 전투, 부산 진공작전 등등 있죠. 특히 보천보 전투는 뭐에 하자고 유명하냐면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 그 김일성 있죠. 김일성이 활동했던 전투 중 하나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면 좀 말 잘못하면 빨갱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1930년대에 등장한 건데 그 전까지 국내에 어떤 무장투쟁 운동이 거의 없었어요. 1915년 이후부터는.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20년대 초반에 약간 구월산대나 뭐 천마산대 좀 활동하고 그 맥이 끊겼는데, 그때 한 십몇 년 지나고 활동이 있었던 거죠. 그 동아일보에 그게 실렸어. 물론 그때 실렸 때는 김일성을 비도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게 뭐냐면 그 김일성은 좀 요즘에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활동하다가 일본 애들이 탄압하니까 동북항일연군이 해체되고, 그 김일성이 어디로 건너가요? 소련 건너가죠. 88연단에 속하다가 나중에 강복후에 그 소련 계급장 달고 들어와서 이제 와서 계례정부를 세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국민대표회.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자, 국민대표 그 회의가 소집된 배경과 논의 방향을 각각 두 가지 논해보고, 국민대표 이후에 1930년에 결성한 임정의 기반 정당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국민대표회에서 개조파, 창조파의 입장 차이를 각각 20자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국민대표회는 이제 배경이 뭐냐면, 이승만의 외교활동의 주적. 예. 그래서 그 이승만이 외교활동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 성공했으면 됐는데, 안 됐죠. 그 워싱턴 회의나, 그냥 국제회담을 많은데, 아니, 지금도 코리안 패싱처럼, 지금 그때도 코리안 패싱 했나봐. 그래갖고 안 됐고, 나중에 그 이승만이 1919년에 그 3.1운동 이후에 3월 6일인가 5일날 그 국제연맹 위인통치 청원서를 제출했거든요. 이게 안 알려졌다가 1923년에 알려지게 된 거야. 근데 이승만이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성과가 됐으면 그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승만이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잡은 거지. 이걸 빌미로 이승만 이제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신채호나 박은식 등이 이승만을 불신임하고 사회주의 계열들이 이제 적극 무장투쟁을 하고 등등 이런 것도 있고. 자, 논의 방향은 이제 임시정부 존치 여부하고 독립운동의 노선 방향인데, 요때 이제 그 후에 30년대에 만든 게 한국 독립당이죠. 예. 그 다음에 입장차인 개조파는 임정을 인정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임정을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절대성을 부인하는 그리고 국민대표 활동의 최고기관을 이제 삼자는 입장이 부닥쳤다. 결국엔 지네끼리 싸우다가 다 떠나요. 유일하게 이제 좀 남았던 사람이 이제 김구나 이런 사람들 남아갖고 계속 근근히 유지하게 되죠. 예. 그래서 내가 한국 독립운동 일제시대 때 민족운동을 보면 참 답답해. 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네끼리 싸워도 한두 개 갖고 싸우거든. 중국 국민당, 공산당 애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활동도 못하면서 그냥 와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이게 떨어지고 근데 참 이건 후손들이 골치가 아프잖아. 단체 해오는데 제대로 활동을 안 했으니까. 자, 그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게 문제 볼게요.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간제운동, 일제시대 간제운동이었던 농촌진흥운동과 관련돼서 있죠. 그래서 농촌진흥운동 때 이제 여러 가지 소작 입법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1934년에 뭐라고 했죠? 조선농지령이죠. 외워두시라고 했죠. 자, 일제시대 때 다음 같은 법령의 실시한 목적을 그 당시 농촌사회를 고려해서 두 주 이내에 서술해보고, 자, 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 기획의 조항이 실시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이유를 30자 이내에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원문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요게 임대인은 이제, 누굴 의미한 거죠? 이때 지주라고 얘기하지 않죠? 임대인. 그 다음에 소작인을, 임차인. 그래서 법률적 용어로. 아마 지금도 그럴걸요? 지금 지주, 소작인 용어 없어요? 네, 임대, 임차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가는 이제 마름이에요. 네, 마름 같은 것들을 있는데, 신고해야 된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마름의 행포가 너무 많았나봐. 예, 중간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목적.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의 어떤 농민조합 운동을 학살을 저지하고 일제 대륙 침략에 따른 한국의 후방 기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획의 불리한 점. 자, 3년인데 소작 기간을 명시 안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다들 몇 년 이상 하겠어요? 몇 년 하겠어요? 여러 가지 기간 3년만 할 거 아니야, 지주 입장들. 그래서 그 당시 3년 이상 계약을 안 해. 오늘날만처럼 비정규직을 확대 막기 위해서 만든 비정규직법이 실제로 2년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는 2년만 딱히 하고 버리죠. 그거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요. 15번 문제 볼까요? 예, 신간에 관련된. 자, 가에 밑줄 치는 내용의 배경을, 그 두 주 이내에 쓰고, 자, 이 단체 교육활동의 개선 내용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김교사가 가는 우리는 단결히 공부해야 한다는 언급하면서 현재 남북 분열과 지역 분열의 문제를 해결 방법을 나를 제시했다면 그 중요성 원력 어디인가 해당한 거 쓰고 그 문제점을 쓰시오. 이거 역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가치겠죠, 이거는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신간에 보면 기회주의 일체에 부정한다. 뭐 때문에 염두에 두고 하죠?
그 당시 타협적 민족주의.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14번 문제 보죠. 14번 문제. 자, 이번에 이제 관련된 의용대. 여기 보면 이제 민주주의 의용대에 이끌었던 조선민족혁명단을 중심으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뭘까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이죠. 외워두세요. 저도 헷갈려요, 가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히 외워두셔야 돼. 예. 저는 헷갈려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야 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틀려. 예.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막상 쓰라고 하면 안 되더라고. 예. 저도 나이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외우기가 힘들어, 이런 단체들은. 이름이. 자, 그래서 의용대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누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죠? 그래서, 이게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구죠? 의열단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누구죠? 김홍봉. 이게 깜빡깜빡해요. 김홍봉. 알고 있는데도 막상 말하고 하면,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몇 번 문제를 보냐면, 그 16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신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볼까요? 자, 이건 어느 단체가 이제 한 거나, 이 단체의 명칭을 쓰시오. 정오회 선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오회는 조선공산당 산하단체인데, 정오회 선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좌우합작 운동에서 추진하는 신간의 배경 중에 그 사회주의자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수용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공산당, 조선공산당 여러 파벌도 있죠? 파벌들의 어떤 단합, 이런 것들 깨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조선공산당 이전에 무슨 공산당이 있었어요? 고려공산당이 있었죠? 근데 고려공산당 안에서도 이제 일치급파 공산당과 사가이파 공산당 있어갖고, 그때 이제 같이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붙어 있었어. 일당 일국주의 때문에. 그래서 지네끼리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 자유사건 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커미티는 일당 일국 내국주의를 내세워갖고, 밖에서 싸우지 말고 안에서 싸워라.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 외국에 있는 그 여러 파벌들과, 또 거기다가 일본에 있는 사회주의들, 파들, 거기에 또 국내 서울파, 얘들끼리 같이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끼리 파벌 싸움이 되게 강했던, 어떤 구조 배경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요.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19번. 자, 1930년에 활동했던 어떤 그 무장단체에 대한 기록이다. 이때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이 같이 연합작전을 전개했던 이유 20자인으로 서술해보고, 그리고 밑줄친 독립군과 중국군의 부대명이 어떻게 됐는지 각각 말해보시오. 이 독립군의 정치 조직이 1930년 중국 감내 이동한 후에 1940년대 한국 독립당의 통합 때까지 활동 내용을 쓰시오.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쭉 내용을 보면 뭐 영릉가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영릉가 전투는 이제 한중연합군이 그 형성됐던 건데, 영릉가 전투는 조선혁명군하고 관련된 거야. 네, 조선혁명군. 그래서 양세봉 아시죠? 네, 양세봉이 이제 중국 그 조선혁명군인데, 그때 중국군은 중국위원군이에요. 이 위원군이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단체의 군대가 아니에요. 그 위원군은 6.25 전쟁 때도 이제 보이죠. 그때 중국군이 쳐들어올 때 무슨 명목을 보냈어요? 군대가 우리 중국군은 군대 공식 중국군을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갖고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위원군이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중국의 정규군이야. 근데 중국의 정규군 중에 한 50%는 예전 국민당 군인데 항복한 애들을 갖다 붙인 거야. 어차피 얘네들은 그 필요가 없거든. 그 쿠미나이칸이 그 강남군 보낸 것처럼 어차피 죽어도 쓸모없는 인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싸우다가 많이 죽고 또 잡혀서 중국에 안 가고 어디 갔어? 국민당 가져졌고 대만으로. 하여튼 근데 조선우영군은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부대는 뜻인데 거기에는 되게 다양해요. 뭐 그냥 진짜 시민들이 만들어갖고 것도 있고 마적 집단들이 이제 만든 것도 있고 그 안에 부대는 또
중국 공산당 계열의 부대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합쳐가지고 했는데, 자주 어울리다 보니까 요 사람들이 나중에 조선혁명군 상당수가 혁명당은 밑으로 내렸는데, 혁명군 뭐죠? 그들과 결합을 해갖고 동국항일연군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들 사회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상김이라 그래갖고 그 뭐냐면 상봉이라 그래갖고 그 양세봉을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양세봉은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네. 그 사회주의 아니고 조선혁명군의 일부가 뭐가 된 거죠? 나중에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양세봉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오히려 서울파 공산당 세력들 터도하고 그래요. 이 사람 좀 무식하고 그러거든요. 네, 제대로 정규국도 못 받고. 그래서 있는데, 나중에 양세봉이 이제 일본군에 매수된 마적 집단, 그러니까 조선우영군의, 마적의 일부분한테, 그 안에 있는 그 매수당한 사람한테 이제 뭐 독살당해요. 이 사람이. 네, 죽게 되는데, 양세봉은 북한에는 좀 존중해줘요. 왜냐면, 김일성이 어릴 때 도와줬거든. 양세봉이. 만약 김일성이 후대에 이제 사회주의에 대하면 안 도와줬겠지. 죽였겠죠. 예. 근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강복 후에 양세봉 그 일가 친척들 김일성 일가에서 상당히 도와줬고, 지금 어디, 물론 시체는 없지만, 감옥으로 보면 민족 혁명 열사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양에. 거기 모시고 있어. 예. 그 사람은. 그래서 양세봉에 대한 평가는 좋아요. 어릴 때 많은 경제적 지원. 근데 양세봉 자체는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이 사람 민족주의자고, 그리고 후대에 나중에 건국한 후에 그 뭐냐면 그 박정희 정권 때 그 독립운동 훈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박정희 정권 때 독립운동 훈장을 받았으면 그건 사회주의자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잘못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 예. 쓰이봉에 속하지 않아요. 그 쓰이봉 자체가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예. 그래서 뭐 김홍봉, 양세봉,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또 김두봉 이렇게 세 명을 같이 묶어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김두봉 맞긴 맞는데 양세봉은 민족주의자고 그다음 김홍봉은 사회주의 아니죠? 무정부주의 이 사람은.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럼 연합정권을 왜 했냐? 아까 일제가 만주 침략을 하고 만주를 수입되니까 중국 내 한일 감정이 고조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하에 이제 한중연합의 대일강제 추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했고, 그다음 독립군은 명칭은 조선혁명군, 그다음 부대는 조선우영군. 그러다가 이제 그 정치 조직이 어디로 하냐 조선혁명 간내로 이동해요. 그래서 의열단, 하국독립단, 신한독립단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합당하다가 합당 후 탈퇴해서 난경에서 재건나죠. 이게 재건 조선혁명당이죠. 요때 지청장이 거기에 수장이 돼요. 원래 지청장은 한국독립당에 들어있죠. 한국독립군이니까. 근데 말을 바꿨다서 이쪽으로 들어가다가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에 참가하다가 한국독립당으로 통합이 돼요. 복잡한 절차를 겪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 문제가 되게 많은데 문제 풀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풀어보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아쉽지만 각자 풀어보세요.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현대사 넘어갈게요.